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 좌우TV 운영하는 이제 배우희 선생님이시고, 네. 이제 좌익과 우익의 관점에서 네. 이제 어떻게 현상을 보고 이제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본질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들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감명받으신 분이 있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조회수가 워낙 안 나와서. 근데 문제는 그 방송을 본 단 한 사람이 감동해서 아, 그 그런 파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새벽, 어젯밤 그 방송도 봤는데 이제 보수 재건을 위한 마음가짐, 그래서 세 가지 비전을 이제 제시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념 보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 보수, 세 번째가 성장 보수. 그래서 그걸 되게 솔직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그렇다면 이 시국에 문재인 씨가 보수를 효과적으로 불태운 이 시국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세 가지 비전을 관철하기 위해서 네. 이제 어떤 방법론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념 보수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우리가 가족 보수를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쭙고요 좀 초청을 드리게 됐어요. 네. 보수가 좀 불탔는데 그때 좀 재건이 될까요? 재건은 뭐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재건이 되기는 힘들 거라고 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 총선 이후에 상당히 자포자기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의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인 우리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밑에에서 그러한 정신들을 다듬어서 새롭게 이제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저는 재건이라고 보고요. 정치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그 기다리면서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앞장서서 해주길 바라는, 여지껏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번 믿어봤지 않습니까? 여러 정치인들 믿어보고 기다리고 믿어본 결과가 상당히 암울하게 이런 처참한 총선 참패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믿어볼 사람조차도 이제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예. 그렇게 사라졌는데, 사라졌으니까 우리도 뭐 사라져야 되나요? 이 나라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살 건가? 조용히 살면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객실에는 물이 차기까지가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 여기까지 오는 데 물이 차오르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만 안 잠깁니까? 결국은 다 잠기죠. 그러한 점을 봤을 때는 우리 시민부터라도 새로운 그런 정신을 무장을 해서 새로운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지난 3년 투쟁을 하면서 그게 사실 행동으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싸운 것들,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고요. 사실 많은 동지분들이 이제는 많이 지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가치들을 얘기한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기존에 했던 것처럼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하는 그런 것도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거 있잖아요. 인식하는 것도 저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움직여서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자기가 내가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겠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이 좀 더 널리 퍼지는 것이 하나의 또 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신혁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많은 대립과 갈등, 그리고 좌파들을 뭐 전향시켜야 된다, 보수가 더 결집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이견이 갈릴수록 갈등이라는 게 더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컨대 사과가 여기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갈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거를 사과라고 부르는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거는 사과가 아니고 큰 자두야, 그러면은 이제 이견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거기에 큰 자두라고 동의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사과인 걸 알고 그 사람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다 라고 하겠죠. 사과라는 것은 실체적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념적인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관념적인 걸. 그렇죠. 예컨대 자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와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다르다, 그러면 그게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인식이 다른 거잖아요. 이견이 생기니까 그것은 언제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인식이 좁혀질 때, 인식이 일치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갈등이 없고 단합이 발생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든 평등이든 도덕이든 뭐 좌파들이 맨날 말하는 배려, 이러한 우리의 정신적인 산물들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 일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그게 결집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정당을 이념 결사체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이 모여서 만드는 결사체를 규정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국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어떤 동지를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네. 이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냐 하면, 네. 회사를 보더라도 경영이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나라의 방향인 거예요. 정체성인 거예요. 나라에 이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누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유지되고 보장되는가? 반대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권리는 천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 간에 사람이라면 다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실증적으로 봤을 때 당장 북한 주민의 권리와 미국 시민의 권리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북한 주민도 사람인데 미국 시민도 사람인데 왜 그들은, 북한 사람들은 탈출하다 걸리면 총살당하죠? 미국 시민은 왜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왜 같은 사람인데 누리는 자유의 정도가 다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어떠한 이념을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도 그 얘기를 특히 어린애들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죠. 그것을 하게 되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차이를 줄이는 것이 좌파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애정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갖고 와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걸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동학의 뭐 무슨 이제 어떤 사상 이런 걸 가르쳤고 이제 이런 국가별로 인권의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의 권리라든지, 그래서 그 명백히 북한의 인권과 우리나라의 인권이 차이가 있고 이게 결국 이념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몰아칩니다. 그 굉장히 교활한 정부 교육이 오래전부터 전 집단적으로 생겨왔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반대편에 우리의 체제와 우리의 보금자리를 전복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대상자들한테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거죠. 절대 내가 이렇게 끌고 갈 예정이야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냥 코트를 두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어떤 무언의 방향이 있어 왔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 생각이 드는 게 오늘날 이 시점에 그 선거 결과가 참 가슴 아프지만은 오히려 내면적으로 사람들이 더 좌절해서 문재인 씨가 말했듯이 그 우파가 주장해왔듯이 보수를 불태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또 선거 패배 물론 가슴 아프죠. 이제 모든 보수파가 이제 죽을 썼으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념에 대한 회의론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념을 버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념을 수호하고자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념에 대한 회의론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목숨을 버리지 않고 살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거기에 동의하거나 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수파 진영의 전체적인 자신감 상실로 지금 이어지는 게 있고 또 문제는 이것을 노리던 그 기존의 이제 중도 좌클릭하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이런 보수파 진영의 어떤 이제 국민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 그들의 자존감을 한껏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저는 미래통합당이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념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는 시각, 이 툴로서의 이념을 강화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일단 애국심을 가지려면 나라가 자랑스러워야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념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 이념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뭔가 좋아야겠죠. 그렇다면 좌파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법과 우리가 내세우는 그러한 가치들을 서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든 평등이든 간에 누구든 그거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착해야 되고 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는 평등해야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들도 어른들도 그거 맞는 말이지 라고 하니까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말을 큰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들, 더 크게 선전하는 사람들한테 경도되고 있죠. 그게 본래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짜와 구분할 줄 아는 지성, 그것을 먼저 갖추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가짜가 들통나죠. 그래야만이 가짜가 들통나니까 가짜는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날 때 발끈하거든요. 그 발끈하는 순간이 우리가 점점점 이길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좌파를 발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역으로 우리가 발끈하죠. 사과를 하잖아요. 사과를 너희 막말이야 그러면 사과를 하니까 좌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파들을 발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굽신거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좌파들을 발끈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있지만 진실을 파헤치는데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면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그쪽 편을 들어?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야, 진실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끝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왜? 바로 가짜에 취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사상에 대한 가치에 대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고, 뭐 대학 교수라던가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지식인들, 그들조차도 그러한 노력에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뭐 해봐야 뭐 하나, 관심도 없고 인기가 없으니까.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에는 열정적이지만 아주 원론적이면서 별로 뭐 시시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정말 기본적이고 필요한, 수학을 하기 위해서, 산수를 하기 위해서 뭐 구구단이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건데 그거는 다들 안 하니까 다들 모르는 거예요. 정작 물어봤을 때 자유가, 좌파들이 말하는 자유와 우파에서 말하는 자유가 뭐가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다 서로 잘 살자고 하는 거야. 좋은 거야. 양비론. 6.25 전쟁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민족끼리 싸운 거야. 서로 이제 그러면 안 돼. 본질을 호도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네. 네? 평등, 뭐 관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가짜가 들통날 것을 대비해서 서로 다 좋은 거야. 좌파든 우파든 서로 이제 싸우는,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진실 호도하기 위한 명분으로 다원주의, 다양성, 그렇죠. 존중하자 이런 명분으로 본질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끔 누구 정치인한테 물어보면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배워야 할 학생들조차도 그러한 지성을 기르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좌파에서 말하는 자유와 우파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떻게 달라요? 대답을 못해요. 네. 몰라요. 어떤 뭐 유명한 철학자를 빌리면서 사실은 진보가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황적인 거고, 당장 문재인 정부들 정도도 자유, 유세는 자유를 헌법에 새겨왔지만 적어도 그 민족이라는 학생들은 국민들한테 자유라는 말, 뭐 그리고 또 이제 평등, 뭐 이런 말, 좋은 말 다 갖다 붙이고 부어서 해놔요. 근데 그거를 저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나오는 게 이제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뭐 이 정도의 얘기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시적인 정도의 위헌 감지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명료하게 규정이 되는 걸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말로 내뱉을 수 있어요. 네. 말로 내뱉을 수 있어야 되고, 사례를 끄집어내서 대입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까지 하면은 분명해지는 거고, 그때는 이제 지성의, 판단에 관한 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단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습득한 지식들, 지성이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성이 천박하면 판단이 고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기본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판단의 결과물이 좋기가 힘들죠. 일관성도 있을 거고요. 그 결국에는 이념 보수로서의 국제 강화기에서는 지성을 이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로 인해서 좌파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정통적이고 아주 그 근본적인 이념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좌파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쪽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변화에는 순응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간다면
따라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문재인을 적으로 삼아야 될 명분도 없어지는 거고 탄핵 세력들을 욕하거나 비판할 그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야 세상 변했구나 뭐 살긴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 또한 과거에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과거의 문제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치인들의 안으로 전락하게 된다. 굉장히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결과는 굉장히 처참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때 우리가 오히려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가치들을 재정립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함으로써 그것이 조직을 진영을 결집시키고 결속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소설에서 이런 얘기했죠. 섬기고 준비하며 적당한 전사들을 찾아야지. 이런 멘트 생각나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인연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제가 그러면 가족 보수로 그렇죠. 넘어가겠네요. 이제 그러면 인연 보수를 만들기 위한 툴 중에 하나로 어떤 구성 개념 중에 하나를 저는 가족 보수라는 것이 인연 보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족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라도 어떤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아니겠습니까?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가계 지출을 본다거나 가계의 소비를 본다거나 소비가 위축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가계를 단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족의 그 가계의 역할, 가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서 사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3대가 같이 사는 집안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지만 원래는 가족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로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사회에 배출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가족이 핵가족 시대가 되고 거의 뭐 붕괴되고 하다 보니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유대관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라지니까 학생들은 가족에서 해줘야 될 그런 교육이랄까요? 그러한 것들이 국가한테 다 내맡겨지는. 근데 국가가 잘하면 좋겠지만 요즘 국가가 애들한테 무슨 교육을 합니까? 대체로 안 잘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위를 보수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으로 조직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제 또래들 가족을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의 자식을 좀 더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가족 해체를 주장하고 나라 이렇게까지 내몰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을 그렇게 학원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학원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맞먹이게 됐죠. 같이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본 부모님이 되게 사춘력이 거치면서 애들이 낯선 거예요. 정치적인 거를 나오고 다행히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르면은 나중에 어떻게 공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뭐 자식하고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부모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분에서. 그래서 사실은 사교육이라는 것도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가족들이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가족이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성의 인권 신장, 사람들이 그런 욕구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많이 지금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상 해체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그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변화됐다고 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방향이고, 우리는 가족을 보호해야죠.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 그러한 것들을 수호해야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너무 좀 예전 오래된 말 같지만 사실은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국가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 튼튼한 가정 하에서 거기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는 그러한 가족 문제를 제기할 때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져 오는 이슈들이 있죠. 여성 문제, 출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또 부동산, 집 문제, 이러한 것들은 가족 보수라고 해서 단순히 가족이 화목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수반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방향과 어떤 해결책,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구심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족이라는 단위로 내세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복지라는 이슈도 거기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너무 좌파에 치우친 복지가 아니라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기 위한 복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말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새는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1인 가구를 조장하는 식의 지금 경제나 어떤 정책으로 흘러가는 것도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잖아.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할 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조차도 왜 결혼해야 되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연애도 안 해요. 귀찮으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소실되는 거예요. 왜냐, 내 코 속자고 이거 관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결혼이에요. 좀 적적하면 이제 개나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이제 미안 삼아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힘들어요. 그냥 젊으니까. 근데 이게 20년, 30년 뒤면 독거 장년이 되고 또 10년 지나면 또 독거 노인이 대량 양성될 텐데 이거를 이제 외노자 수입하고 다문화 들여서 땜빵한다? 그 우리나라는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진화된 문제라고 하잖아요. 예. 진화된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게 아니고 수년 동안 앞으로 앞날에는 저출산이 심각해질 거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벌써 2000년대 초반 때부터 2020년 얼마쯤 되면 고령화 사회로 갈 거다, 초고령화 사회로 갈 거다, 이러한 것들이 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잃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릴 때는 가족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참 많았는데 요새는 그나마 최근에 보면 국제시장 정도였던 것 같네요. 국제시장? 예, 영화. 어쨌든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좀 구성원이나 어떤 그 집단으로서 그게 기본 단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솔직히 저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생각이 따로 놀아가고 지금까지 좋은 건 저 좌파들밖에 이익을 본 집단이 없어요. 좌파들은 항상 주체의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자아실현이라는 것도 개인주의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자아실현이 가능한 건데 좌파들은
그 이념 도둑질을 항상 잘해요. 정의의 독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들 것도 아닌데 가져와가지고 마치 지들 것인 것처럼 다 그래요. 평등도 사실은 지들 게 아니에요. 지들이 뭐 평등합니까? 평등이 아니고 그거는 획일화예요. 획일화. 그거를 평등이라고 숨겨가지고 가짜 장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냥 다 속아 넘어가요. 또 가족이라는 것도 보면 가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울 때 그게 자연적으로 좌파들과 대립이 돼요. 대립이 되는 겁니다. 좌파들은 특히 뭐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혼자 당당하게 뭐 이렇게 해라. 결혼 뭐 할 필요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복방 육아다. 뭐 살림살이는 왜 혼자 해야 되냐. 이러한 식으로 뭐랄까요. 우리가 내세우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가족보다 나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가치를 내세울 때 달라야 되죠. 대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슷하게 가면 지금 보수당이라는 저기 미래통합당처럼 양 진영이 싸우려면 달라야 되는데 비슷하게 가면 뭐 더 확실한 쪽을 선택하죠. 누가 비슷한 쪽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짝을 선택하지 않죠. 우리가 이념을 구분할 때는 확실히 구분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가치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당의 직원이니까 대기업이잖아. 그러면 가족 당원들한테는 또 우리 당이 또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예. 그 현실적으로 뭐 가족이라는 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들 간에 뭐 재산 다툼도 있고 정치 얘기 나오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부모님하고 사이가 아니고 연휴 때 명절 때 내려가면 아주 옛날처럼 화목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식만 불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식 자랑으로. 네, 그런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또한 사회의 하나의 이제 그 문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가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어떤 모델을 생각하냐면 동유럽이 좀 예전에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중에 스위덴과 정확한 나라 이름이 안 나는데 그루지아. 그루지아 시대에 있으면서 도시가 하나 완전히 무정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물자도 없고 하니까 완전 재난 상황이 된 거예요. 도시가 멀쩡한 도시가. 근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가족 단위 문철화가 지침이었어요. 혼자 떨어져 다니면 험한 꼴 당하거나 도태되거나 이런 죽었다. 소규모로 가족이나 혈연 단위로 뭉친 조직이 집단이 오래 살아남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성공하면 내가 배 아프지만 가족은 솔직히 성공하면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혈유가 아니겠습니까? 선거와 치료되고 혈유나 치민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을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갈등이나 반목을 종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이념을 퍼뜨리는 게 굉장히 또 가족 보수를 위해서 급선무겠네요. 그 이념이라는 것이 국가의 혈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 핏줄이 있으면 나라에도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이념 정체성이 그 나라의 혈연인 거죠. 핏줄인 거죠. 좌이들이 민족 혼인이 이렇게 병력을 호소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한데 엮는 거는 이념이다.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정체성을 한번 모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또 말씀하셨던 게 성장 보수인데 뭔가 자세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장 보수라고 하는 건 보수하면은 이제 경제 발전, 성장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해서든 경제 발전만 이룩하면 나머지 모든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경제 발전에 미쳐서 조용조용히 우리가 갈등을 겪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최대한 경제 발전에만 좀 매진했던 게 아닐까. 파이를 키워서 이제 그 파이의 조각 키우는 그런 방법을 썼다. 그렇잖아요. 남북 관계도 경제 발전의 차이가 아주 급속하게 벌어지면 군사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하면은 어떤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2년 못지않게 이제 보수가 경제적인 측면에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게 바로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상 이념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장과 분배로 나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념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눔을 얘기하고 분배를 얘기하면은 그거는 모든 말은 다 아름다워요. 나눔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나눔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 못지않게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번영을 이룩했을 때 그 번영된 사회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했을 때 분배와 나눔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번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수준 높고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간의 노력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무조건적인 분배 우선주의를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것 같아요. 분배라는 것은 저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 나눔을 하는 것, 남을 돕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돌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자선 사업을 한다라는 그로 인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나눔인 거지. 그렇지 않다면 조용히 하지 왜 나눔을 선전하죠? 그러게요. 기업이든 뭐든 다 나눔을 선전해요. 그것이 나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는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눔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나눔은 저는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이 있어요. 복지 사업은 사업이다. 자선 사업은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어릴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적 목적, 그조차도 사업적 목적.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죠. 자선 사업도 비즈니스죠. 거기 뭐 무슨 아주 가게를 차려놓고 거기에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기부를 하면은 자기가 사회에 무슨 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예.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뿌듯함, 그게 욕구 충족의 순간인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나 자신, 뭔가 공정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나 자신을 분배한다. 그렇죠. 자기의 그런 어떤 만족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조차도 결국은 시장 논리인 것인데 자기 자신을 속이네요. 지금 사실 제가 또래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거리두기 없잖아요.
완전히 이제 기업인들 이민재판식으로 몰아가고 이제 정부한테 불통하게 된 불쌍한 대기업 총수들을 보면 찬양을 합니다. 아, 드디어 개념인으로 돌아왔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2017년에 나온 이제 논문이나 학술지라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촛불을 들고 나온 보수 정체성 잃어버린 사고라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드디어 보수가 참여하고 촛불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대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수가 걔네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예. 국회 사진 찍고 그 지랄 하니까 예. 그러면 언론에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3년 전의 워딩이에요. 참여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새 나오는 워딩이 뭐냐면 무릎 꿇고 사죄한 그 며칠 전 이벤트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드디어 하나로 통합했다라고 해요.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하거든요. 어젠가 그젠가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하면서도 뭐 통합 어쩌고 하면서 대두하는 사면론을 지금 읊었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 그냥 석방할 거면 진작 석방했겠죠. 그러니까 참 뭔가 안 좋은 의도가 있으면 분명히 보이는데 이제 새로운 키워드는 저 집권 좌파 독재 여당이든 한심한 거대 여당이든 간에 공통 키워드가 통합이구나. 이 둘이 통합하고 싶은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탄핵이라는 거사를 치르면서 한 배를 탔지 않습니까? 예. 그 배가 공통 분모가 된 거예요. 네. 공통 분모가 됐으니까 저기 북한한테 칭찬받는, 북한한테 인정받는 그 소위 진보라는 진영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수는 앞으로 좌파한테 인정받아야 진정한 보수다. 예.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수가 좌파의 인정을 받지 않기 위해 간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실제로 그렇게 그거를 자랑 삼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유명한 보수 농객인데 자기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유일하게 좌파 진영한테 인정받는 보수래. 그게 보수입니까? 좌파 진영한테 인정받는 게 그게 보수야? 그건 좌익이죠. 그러면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좌파 언론 매체에 나가가지고 맨날 불림을 당하잖아요. 네. 그렇게 자기가 쓰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훌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좌파 정치인들, 좌파 언론인들한테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인맥을 유지하면서 서로 칭찬을 해주면서 진보가 인정하는 보수, 유일하게 극우가 아니고 좌파에서 인정받는 무슨 우파, 아니 북한한테 인정받는 촛불 집회하면 북한이 진정한 저게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적국인 북한한테 인정받는 뭔가를 해야 됩니까? 완전 죽이기 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투쟁을 하고 싸웁니까? 되게 이제 놀라웠던 게 좌파들을 인정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정상적인 보수파가 생각하는 좌파들의 이제 인정이라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좌파가 자기 모습을 깨닫고 감화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보수파로 되는 거, 아니면 두 번째로는 좌파가 분한 나머지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고 이제 경련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보수파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요새 지금 큰일 났어요. 참 자기 모순이라는 게 우리가 좌파들을 전향시킨다고 했을 때 네. 저는 그것을 자기 모순의 절벽에 세운다 이렇게 저 표현합니다. 예. 자기 모순의 절벽을 세워요. 네. 팩트를 들이대면서 논리를 들이대면서 논쟁을 통해서 자기 모순의 절벽에 세워서 전향을 하면은 절벽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전향을 안 하면 절벽에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모순을 그냥 인정하면. 근데 지금은 다 뛰어내리고 있어. 예. 다 뛰어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적 국가의 자살이라고 하는 네.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양심과 지성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요. 누구지? 임복일 그 뉴델리 회장님 맞나? 하여튼 그분이 보수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번 총선에서도 패배
한 거를 보고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수가 죽었는데 네. 교통사고로 죽었냐 아니면 강도에 찔려 죽었냐가 아니고 사인은 자살. 자살인데? 자살. 이거는 자막 꼭 넣어야겠네요. 네. 사인 자살. 사인은 자살. 네. 아 진짜 웃기다. 정확한 표현이 됐어요. 네. 아 진짜 솔직히 자괴감이 그거예요. 장렬하게 싸우다가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는 모르는데 어디 동네 쪽팔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굉장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좌클릭을 못한 나 자신의 반성합니다가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보수파가 아니었던 그럴 수 없었던 한계의 반성합니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실은 전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그 좌파 통합당 이 사람들을 보면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오히려 그 참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네. 다시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아, 공포 영화에서 봤어요 그거. 네. 무면허 의사가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고 마취도 안 하고 째요. 애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데 아니야 너는 괜찮아 아픈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아픈 너는 잘못했어. 막 수술을 하는 거야. 아픈 너는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래도 싫어도 미래통합당 찍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수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졌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정신을 못 차렸다, 반성한다 이거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건 한마디로 보수파로서의 본조가 없었던 것이다. 좀 더 보수받았지 못했다. 그 점을 반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은 좀 더 좌클릭을 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반성한다. 그렇죠. 좀 더 중도이지 못한 나 자신을 반성한다. 이런 진짜 그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성이란 말도 보니까 제가 쓰는 반성이랑 저기가 쓰는 반성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 하나의 가치를 그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본래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해석함으로써 그때 이제 그럴 때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를 둔 계속되는 해석 차이. 결국은 이것이 이념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 복지 정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도 지금 마치 게임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지금 좌파 쪽은 치트키를 쓰면서 하고 있잖아요. 치트키를 쓰면서 뭘 해도 되는 지금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본소득제라고 들고 나오잖아요. 기본소득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급진적인 포퓰리즘임에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좀 연계해서 불가피성을 내세우면서 기본소득제를 이제 도입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파 진영도 거기에 점점 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안심소득제라고. 안심소득제. 그럼 이름부터가 너무 이게 골머리를 때리는 건데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긴다고 하더라도 그 안심소득제 이름부터가 저는 너무나 거슬렸어요. 안심소득제 마치 서울시장님이 해야 될 거를 우리가 가져온 것처럼 뺏어온 것처럼 안심소득제가 그게 뭐예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소득제는 말 그대로 그냥 월급처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꾸며도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월급처럼 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런 건데 안심소득제는 뭐냐 하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좌파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름을 바꿨잖아요. 안심소득제. 그러면 뭐가 다르냐? 지급하는 방식에 차등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하 기준점과 상위 기준점을 정해놓는 거예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 그것도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정권 때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러면 연간 1,700만 원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니까 1,700만 원을 국가에서 받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해서 1,500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차액이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은 안 주고 200만 원만 주고 그럼 1,700만 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일해서 그렇게 1,5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만 받을래요? 아니면 일을 안 하고 1,700만 원? 아니 일 안 하고 1,700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맹점이 있다 하면서 주장한 게 안심소득제라고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더 급진적인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한 가지가 일할 욕구를 우리가 가져가자 이러한 취지만 담긴 거예요. 아 다음날 저도 일하기 싫어진다. 그러면서 3,000만 원까지는 다 주자. 뭐든 그러니까 기본 월급처럼 와 나도 줘. 3,000만 원까지는 다 주면은 예.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예. 여기에서 이제 차등을 주는데 상위 기준점은 6,000만 원으로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무조건 못 벌어도 3,000만 원은 주고 근데 내 연봉이 4,000만 원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주느냐? 6,000만 원 하고의 차액의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심소득제라고 불러요. 4,000만 원과 6,000만 원의 차이는 2,000만 원이잖아요. 예. 절반은 뭐예요? 1,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4,000만 원 연봉 받는 사람은 국가에서 1,000만 원 더 줘서 5,000만 원의 소득이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하죠? 그렇게. 그 다음에 5,000만 원 연봉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5,500이에요? 500 세주는 거예요? 6,000만 원과 1,000만 원 차이는 요 네. 그러면 절반이니까 500만 원. 그러니까 5,500만 원의 소득을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 6,000만 원이면 안 주는 거예요. 헬스장이잖아. 6,000만 원까지니까. 야 그러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소득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 밑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퍼줄 거 근로 유인을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6,000만 원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아니요. 6,000만 원 볼까요? 당장 다 솔직히 지금 그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일단 그 가정할 최대 피해자는 연봉 6,000만 원 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 같아도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저 회사하고 들칠 것 같은데요. 저 연봉 6,000만 원 받으면 손해니까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보세요. 중소기업한테 먹으려고. 엄청나게 혜택을 주잖아요. 네. 그럼 중소기업이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죠. 혹시 편법 해가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기업이 안 되고 중소기업으로만 남으려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기업 되면 규제가 강화되는데 중소기업은 혜택이 많으니까. 혜택 주잖아요. 네. 퍼주고 또 막 약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선택적 약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6,000만 원을 벌까요? 3,000만 원만 벌고 벌지. 그리고 여기서 꼼수가 정말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수당 주는 게 있고 기본급이 있잖아요. 이걸 또 기본급에 적용하냐 수당까지 해서 적용하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인데 이거 가지고 또 회사랑 직원이 또 이렇게 내고를 해서 어떻게 또 편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돈에 세금이 부니 안 부냐도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로 궁금한 게 일단 나라님께서 보전해 준다고 쳐요. 그 돈 누가 줘요? 우리 세금 아니에요? 그렇고 가장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근로에 임하는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이분은 구직을 하고자 하는 동기만 바라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로에 임하는 태도. 만약에 기본적으로 다 3,000만 원 준다면 직장 다니다가 상사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누가 절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겠냐. 한두 달 회사 다니다가 에이 됐어 내 안 해. 네. 때려치우겠죠 쉽게. 왜? 네. 기본소득 3,000만 원이 보장되니까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가기 싫다.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3,000만 원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놀기만 하니까 좀 그러네. 직장이라도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직장을 취미생활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 해봐야 어떻게 업무 생산성이
나겠어요. 떨어지죠. 네? 그거는 이건 잘못된 방향이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빈부격차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차이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차이는 곧 우월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월함이 있어야 사람은 판단을 하게 돼요. 차이가 없으면 우월함이 없죠. 우월함이 없으면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월함이 없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 사람들은 어리석어지는 거죠. 어리석어지는 거고, 사람이 철두철미해질 때는 오로지 자기 것을 지키려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윈도우즈를 만든 빌 게이츠, 아주 인류 역사상 큰 과학기술이라던가 이러한 대기업을 발굴해내고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는 바로 그 사람이 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큰 욕망이. 만약에 차이가 아주 간소하다면 사람들이 큰 꿈을 꿀까요? 큰 꿈을 안 꾸죠. 큰 꿈을 꾸는 이유는 욕망이 거대할 때 큰 꿈을 꾸잖아요. 그 욕망이 거대하려면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문명이 발달하고 번영을 하고 아주 암을 치료하는 약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더 실제로 진보가 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이 빈부격차 때문에 계속해서 차이를 줄이면 그거는 문명이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빈부격차는 인위적으로 빼앗아서 줄이는 게 아니고, 저는 빈부격차야말로 거기에 우리가 성숙된 시민의식이 개입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사회가 역동적이고 더 성숙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성장보수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고, 큰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거는 차이는 있되, 사회는 평등이 아니라 공정을 지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 위치로 도달할 수 있게 어떤 용기와 동기와 기회가 부여된 사회는 좋겠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비리와 부정을 용인하자,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요. 아니, 재벌들이, 자본가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법원에 재판에 넘어가도 처벌을 안 받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나?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부정을 동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검찰 개혁하겠다고 공수처 만들면 됩니까? 당장 조국과 그 일가족의 형제를 보면 당장 부정을 없앤다고 더 큰 부정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좌파들한테 저는 꼭 말해주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재판에서 3심 제도가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 바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량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노선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지, 뒤집어 엎는 변신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변화, 기가 닳도록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회적 변화가 아니에요. 사회적 변신인 거예요. 변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네요. 분수에 대한 가장 큰 고정관념이 니네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수구야. 너네는 과거의 유물이야. 그냥 그 시대를 고집하는 어떤 헬스에 대한 애호가들이야. 이런 식으로 내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변화를 보는 변화의 방법에 대한 개념의 차이였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변화하면은 진보 쪽 거였잖아요.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죠. 변화는 우리 거예요. 왜? 겨울이 되면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죠. 그거는 나무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변화. 변화는
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속하는 변화인 거죠. 그게 국가의 계속성처럼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의 변신은 뭐죠? 나무의 변신은 나무가 목공에 의해 잘라져 가지고 의자로, 탁자로, 심지어 땔감으로 바뀌는 거, 그게 나무의 변신입니다. 나무의 변신은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와 변신을 구분함으로써 좌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아니라 좌파들이 말하는 것은 사회적 변신, 사회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변화는 우리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는 전질이라고도 하고 싶어요. 전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보수파에 씌워진 프레임이, 보수는 이제 오로지 과거의 잔재만 쫓는 이제 아주 무슨 조선시대 틀딱들처럼 마치 어떻게 사라져야 할 적폐인 것처럼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변화하는 방식에 대한 이제 이슈지, 결코 보수가 변화를 부정하고 변화를 이제 막아 세우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 이건 진짜 모두에게 알려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속도의 차이입니다. 진보라는 게 앞서서 이제 변화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속도의 차이인 거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개량해 나가는 그러한 노선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고,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항해하는 배인이죠. 항해하는 배인 거고, 무인도에도 들렀다가 어디에도 들렀다가 무역도 하고 거친 파도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보수고, 좌파들은 복합시설 같이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고정된 건축물인 거죠. 그 안에서 재밌게 놀자, 천국처럼. 그러한 차이를 봤을 때는 우리는 더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면 어느 쪽에 우리가 더 가슴이 뜹니까? 가슴이 설렙니까? 고정된 건축물 안에서 거기서 영화 보고 재밌는 거 그렇게 하고 안주하겠어요?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도 있고 먼 바다로 나가는 항해하는 배를 택하겠어요? 그런 거면, 그런 거를 안다면 젊은이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노선에 있어서 그 색과 방향 그리고 반대 진영과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공화당의 역할이 사람들한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단계에서 적대성을 국민이 지킬 수 있게 적응을 해서 그런 좀 해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장에 관한 개념은 저희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이제 세밀하게 분석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각자 관점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보수파 진영에 지금 가장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보수,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상당한 국가적 위기인데, 위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위기가 어떻게 초래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기는 결정적인 것은 탄핵으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출발했지만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이 사회가, 국가가 몰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가 그렇게 경도된다고 해서 변화에 순응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것이 선대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현실에 순응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국가에 대한 질문의 차이로서 좌우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좌파들은 항상 그래요. 어떤 국가를 원하나? 그 질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답이 뭘까요?
우리가 누리기에 어떤 국가를 원하냐 이거죠. 그거는 당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대. 우리는 당대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좋은 법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권리는 선대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구어 놓아야 후대도 그들의 후대를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닙니다.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회가 아이고 이제 사회 끝장났구나,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변화에 순응한다면 그거는 국가의 계속성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만 실컷 누리고 후대는 이제 안 물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적이게도 이게 우리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데 좌파들이 맨날 이제 자기 분배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이제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모순되게도 진짜 지속 가능성에 진짜 그 화신은 보수파였고요. 남의 거 끌어다 지들 거인 것처럼 네. 맨날 다 그래요. 네. 그게 지속 가능성은 보수파. 지속 가능성이 아니고 좌파식으로 그렇게 정책을 예. 하면 예. 우리 때 실컷 누리겠다. 예. 좌파 포퓰리즘이에요. 예. 그런데 남의 거를 훔쳐와서 지들 거인 것처럼 항상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런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도난당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도 결국은 보수 쪽에 본질이 가까웠네요. 이제 그건 진짜 새로 알았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마지막에 해주신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이제 바른 인식, 이런 부분은 저희 우리공화당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좌절할 게 아니라 원인을 직시하고 돌파할 힘을 기르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념 보수, 가족 보수, 성장 보수에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